요즘 청년 10명 중 3명이 30대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비 부담도 이유지만 그 뒤에는 50대, 60대 부모님들의 희생이 숨어 있죠. 내 노후 자금 까먹으면서도 자녀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현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녁 7시쯤 되면 엄마 밥 뭐야? 하고 방문 열고 나오는 소리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대학생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34 먹은 아들이라면요?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받는데 말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 가정 10곳 중 3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25세에서 34세 청년 중 33.8%가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지갑에, 부모 노후에 말 그대로 빨대 꽂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 손 안 쓰면 우리 노후 자금 완전히 증발하고 10년 후에는 80대 부모가 50대 자식 먹여 살리는 일본의 8050 문제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데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올해 61세 이순자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35인데 아직도 집에서 살아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 5천 받는다는데 집에 생활비는 단 1원도 안 낸대요.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용기 내서 아들한테 말했대요. 얘야, 엄마가 미안한데 내가 이제 월급도 받으니까 집에 매달 30만 원만 좀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지금 적금 3개 넣고 있어. 결혼 자금 모으는 거야.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내? 이순자 씨가 할 말이 없더래요. 아들 결혼 자금 모으는 거 기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가 막히더래요. 그 적금 넣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엄마가 아침밥 해주고 저녁밥 해주고 주말에 고기 구워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다 내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달에 식비만 따져도 80만 원은 나가는데 그걸 계산하면 아들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5년이면 5천만 원이고요. 더 속 터지는 건 태도예요.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셔츠 다렸어? 엄마 나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근데 배고플 텐데 뭐 좀 남겨놔. 35 먹은 어른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이순자 씨가 어느 날 남편한테 하소연했대요. 여보, 우리 아들 언제 독립할까요? 나 이제 환갑 넘었는데 아직도 아들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 나가기 싫은 거지. 밖에 나가면 다 돈이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순자 씨가 더 답답한 건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 때는 돈을 펑펑 쓴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한 번에 30만 원씩 들어가요. 술 먹으러 가면 2차, 3차까지 가서 한 번에 15만 원씩 써요. 명품 시계 사겠다고 매달 50만 원씩 할부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는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이순자 씨가 너 골프 칠 돈 있으면 집에 좀 보태라 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건 내 스트레스 푸는 거야.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 그러더래요. 이순자 씨가 그날 밤에 혼자 계산기 두드려 봤대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 들어온 게 10년 전이에요. 그동안 식비, 공과금, 명절 용돈, 차보험료, 경조사비, 핸드폰 요금까지 다 합치면 매달 평균 85만 원이 나갔어요. 10년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아들한테 쓴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연 3% 수익률로 적금 들었으면 지금 1억 3천만 원이 넘게 모였을 거예요. 이순자 씨가 그 계산 결과 보고 한참을 울었대요. 우리 노후 자금이 여기 다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제 친구 김영애 씨는 더 심각해요. 딸이 32인데 아직도 집에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친구까지 맨날 집에 데려온대요. 주말마다 남자친구랑 거실에서 영화 보고 저녁 먹고 가고 심지어 자고 가는 날도 있대요. 처음엔 김영애 씨가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년째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했대요. 야, 너희 둘이 사귀는 건 엄마가 뭐라 안 해. 근데 결혼할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너라도 독립해. 32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 거야?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뭐래요?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요? 나 혼자 독립하면 월세만 8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관리비, 식비, 통신비 하면 150만 원은 나가요. 내가 월급 300 받는데 어떻게 살아요? 결혼 자금은 또 언제 모아요? 김영애 씨가 기가 막혀서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 노후는? 우리 연금 타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로 우리도 살고 너까지 먹여 살려? 했더니 딸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날 밤 김영애 씨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푹푹 쉬더래요. 둘이 밤새 계산해 봤대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 들어온 게 8년 전인데 그동안 매달 평균 7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식비, 공과금, 명절 용돈, 친구 결혼식 축의금, 차 보험료, 핸드폰 요금까지 다 부모가 됐으니까요. 8년이면 6,700만 원이에요. 거의 7천만 원을 쓴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모았으면 지금 통장에 8천만 원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더 화나는 건 딸이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일아트 한 달에 8만 원, 헬스장 10만 원, 명품 가방 사려고 할부로 매달 30만 원씩 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한 번에 100만 원씩 쓰고 그러면서 집에는 한 푼도 안 낸대요. 김영애 씨가 넌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기나 해? 했더니 딸이 엄마 나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참견해요?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더 가관인 건 딸의 남자친구예요. 이 남자도 34인데 아직 부모님 집에 산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여자 집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집은 부모님이 불편해 하시니까요. 김영애 씨가 어느 날 딸한테 야, 남자친구 집은 왜 안 가? 했더니 엄마 거기 가면 눈치 보여요. 우리 집이 더 편해요. 그러더래요. 김영애 씨가 그럼 엄마 아빠는 눈치 안 보여? 우리도 불편해 했더니 딸이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 집인데 그래요. 아니, 너희 집이 아니라 엄마 아빠 집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 동네 박철수 씨는 더 기가 막힌 경우예요. 아들이 38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려요. 직장은 다니는데 연봉이 3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계약직이고요. 처음엔 박철수 씨가 그래도 우리 아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줬어요. 월세 50만 원 보태주고 식비로 30만 원 주고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주고 그렇게 5년을 도와줬더니 5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들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아들한테 야, 너 돈 관리 좀 해라. 아빠가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보태주는데 너 돈이 왜 안 모여? 했더니 아들이 아빠 요즘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50만 원은 들어가고.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럼 아빠는? 아빠 월급이 400만 원인데 너한테 100 주고 엄마 용돈 주고 집 대출금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아빠도 남는 거 없어. 근데 아빠는 너를 언제까지 도와줘야 해? 했더니 아들이 결혼하면 안 달라고 할게요. 그러더래요. 박철수 씨가 기가 막혀서 너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여자친구는 있어? 했더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데 결혼하려면 집도 장만해야 하고 결혼식도 해야 하잖아요. 아빠가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날 밤에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가 미쳤나 봐. 38 먹은 아들이 아직도 용돈 타먹고 결혼 자금까지 대달라고 그래.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 했더니 부인도 눈물 흘리더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떡해요. 안 도와주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돈 관리를 전혀 못 하더래요. 주말마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술 마시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일 리가 없는 거예요. 박철수 씨가 너 3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사는데 너는 왜 이러니? 했더니 아들이 아빠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럼 돈 모으기라도 하든가 했더니 어떻게 모아요? 월급이 적은데 이러더래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녀가 나쁜 걸까요?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자녀들은 독립할 능력이 있는데도 편한 걸 선택하는 거고 부모들은 자녀를 못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정미숙 씨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데 둘 다 35이에요.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다녀요. 둘 다 집에서 살아요. 정미숙 씨가 처음엔 애들이 돈 모으는 거니까 이해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첫째 아들이 외제차를 샀더래요. 할부로 5천만 원짜리 차를요. 정미숙 씨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무슨 돈으로 그런 차를 사? 했더니 엄마 나 월급 받잖아. 그리고 집에서 사니까 생활비가 안 드는데 차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기가 막혀서 너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그 돈으로 차를 사? 그럼 엄마 아빠가 너희 둘 먹여 살리는 돈은 생각 안 해? 했더니 아들이 엄마 우리 돈 내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나 싶어서 며칠을 울었대요. 더 화난 건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차는 안 샀는데 대신 주식에 미쳤더래요. 월급 받으면 다 주식에 넣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대요. 정미숙 씨가 너 혹시 빚 있어? 했더니 엄마 주식은 투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얼마나 빚졌는데? 물어봤더니 3천만 원 정도요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기절할 뻔했대요. 집에서 밥 얻어먹고 공짜로 살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부터 정미숙 씨가 남편이랑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애들한테 생활비를 받기로요. 한 명당 40만 원씩, 둘이면 80만 원이요. 그리고 1년 안에 둘 다 독립하라고 통보했대요. 아들들이 발칵 뒤집혔죠.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남인데 생활비를 내요? 그리고 1년 안에 독립하라고? 전세금은 어디서 구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미숙 씨가 이번엔 안 물러섰대요. 너희가 남이 아닌 건 맞아. 근데 너희도 이제 35이면 어른이야. 어른이면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독립 자금은 너희가 모아. 1년이면 충분해. 월급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비도 안 내고 살면 1년에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어. 그걸로 전세 얻으면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대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들들은 계속 불만이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고 정미숙 씨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수없이 흔들렸대요. 큰아들은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매정해요. 다른 집은 부모가 다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이래요. 그러고 둘째는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요. 남편도 처음엔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근데 정미숙 씨가 참았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았어요. 처음엔 아들들이 마지못해 내더니 3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전기도 아껴 쓰고 밥도 남기지 않고 빨래도 자기가 하고 그러더래요. 6개월 지나니까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는지 적금도 넣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정말로 1년 후에 아들들이 독립했어요. 둘이 같이 투룸을 얻어서 나갔대요. 처음엔 정미숙 씨도 걱정 많이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래요. 스스로 장 보고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돈 관리하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게 보이더래요. 큰아들은 외제차 팔고 중고차 샀대요. 할부금 부담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둘째는 주식 대출금도 다 갚고 이제는 차근차근 저축한대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들들이 엄마한테 고마워한대요. 엄마, 그때 엄마가 밀어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저희 평생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 되게 뿌듯해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게. 정미숙 씨가 그 말 듣고 울었대요. 힘들었지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비극적인 경우였어요. 아들이 42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얹혀 살아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고 부모 연금으로 살아요. 부모는 이제 78, 75인데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잔대요.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사나 그 생각뿐이래요. 이 아들은 젊었을 때 취업에 실패하고 계속 집에 있었대요. 처음엔 부모도 재수하면 되겠지, 삼수하면 되겠지 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취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살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화내고 이렇게 20년을 보낸 거예요. 부모는 자기들이 죽으면 아들이 고립돼서 큰일 날까봐 무섭다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8050 문제예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먹여 살리는 문제요. 처음엔 20대, 30대 때 잠깐 도와주는 거였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부모도 늙고 자녀도 나이 들어서 취업도 못하고 결국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본에서만 6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요. 40대 중반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2%래요. 100명 중 7명이 45 넘어서도 부모한테 얹혀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독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미 습관이 됐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부모가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30대 자녀를 집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손 써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한테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얘야, 엄마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앞으로 5년 안에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준비해야 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여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깨줘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6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평균 준비된 노후 자금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2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 차이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자녀한테 계속 주다 보면 절대 모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생활비를 받으세요. 같이 살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녀 월급에 맞춰서 받으세요. 처음엔 싫어할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집에서 돈을 받아요?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어른이면 자기가 쓰는 건 자기가 내야지. 이게 사회생활이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받은 생활비를 자녀 명의 통장에 따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독립할 때 독립자금으로 줬대요. 자녀는 처음엔 생활비 내는 게 억울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됐대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기한을 정하세요. 무기한으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2년 후 2027년 2월 28일까지는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매달 얼마씩 모으고 어느 동네에 집을 알아보고 이렇게요.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매달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화내거나 삐지거나 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흔들리면 자녀는 아, 뗐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해요. 그럼 끝이에요. 부모가 단호해야 자녀도 정신 차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3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버텼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결국 아들이 항복했대요. 5번째, 부부가 한마음이 되세요. 아빠는 강경하게 나가는데 엄마가 몰래 용돈 주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야 자녀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부끼리 먼저 충분히 의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저희 이웃집도 이 문제로 부부 싸움 엄청 했대요. 아빠는 강경파인데 엄마가 자꾸 무너지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결심하고 나서야 문제가 풀렸대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식인데 왜 이렇게 박정하게 대해야 하나, 좀 더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죠. 저도 그래요. 제 자식한테 생활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평생 옆에 두고 대신 살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10년?
20년? 그 후에는요?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더 큰 불행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밀어내는 게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독립시키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50대, 60대가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한테도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어요. 그 긴 시간을 자녀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순 없어요.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취미 생활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돈 다 쓰면 우리는 뭐 해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요?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젊었을 때 번 돈을 다 자녀한테 쏟아붓고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 못해서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요?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근데 자녀도 여유가 없어요.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스럽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도 소중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담입니다. 59살에 재혼했다가 딱 석 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께는 값진 교훈이 될 겁니다. 59살 저는 혼자 산 지 8년째였습니다. 전 부인과 이혼 후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타서 마셔도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아니라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상 차려놓고 먹는데 음식 맛도 모르겠고 그냥 의무적으로 입에 넣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오늘 뭐 했어? 날씨 좋더라.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며 밥 먹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손주 얘기로 바쁜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허전했습니다. 현관문 열면 어둠만 저를 맞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1살이었는데 젊었을 때도 참 성격 좋고 웃음 많던 분이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미소는 그대로더라고요.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모임 끝나고 우연히 지하 주차장에서 단둘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지? 나도야. 노년이 외롭네.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똑같은 처지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겪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고 문자 올 때마다 설렜어요. 마치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지나 어느 밤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서로 의지하면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2개에 미역국,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요 하는 말에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어요. 장도 같이 보러 가고 손잡고 동네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며 우리도 젊어졌다고 웃었죠. 벤치에 앉아 석양 보면서 손 꼭 잡았던 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드디어 외로움을 이겨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2달 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방식, 빨래 개는 순서, 리모컨 놓는 위치까지 다 달랐어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불씨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돈 문제였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껴온 생활비 패턴이 완전히 깨졌어요. 평소 안 쓰던 카드값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명세서 보니까 백화점, 화장품, 옷, 모임 회비가 줄줄이 찍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여자분이니까 꾸미고 싶으시겠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근데 1달, 2달 지나면서 금액이 점점 늘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우리 계획적으로 써야지.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편네 생겼는데 구두 하나 못 사줘? 장난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나의 돈과 우리 돈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저는 남은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아끼자는 거였고 그분은 인생 뭐 있어 쓰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지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년 자산 관리와 미래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충돌했던 겁니다. 저는 연금이랑 저축으로 남은 20년, 30년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만약의 사태 대비 비상금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끼기만 하면 뭐하냐는 논리였죠. 이 틈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계산적인 사람, 쪼잔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빌미만 됐어요.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노년 삶은 철저히 현실과 경제력으로 유지됩니다. 각자 자산, 연금, 앞으로 지출 계획 이런 거 혼인신고 전에 투명하게 문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폭탄처럼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랑스럽던 미소가 어느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전 문제가 불꽃이었다면 생활 습관 차이는 연기처럼 저희를 질식시켰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잠자리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끄고 11시면 자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밤새 드라마 몰아보기 좋아했어요. 불 꺼지면 답답하다며 새벽 2시까지 불 켜놓고 제가 피곤하다 하면 나이 들어 잠이 없어서 그래 맞춰줘 하더라고요. 맞춰줘. 딱 3글자인데 거기엔 상대방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건강, 제 수면 패턴, 제 피로도는 전혀 고려 안 됐어요. 혼자 살 땐 제 마음대로 텔레비전 켜고 끄고 밥 먹고 자고 모든 게 제 리듬대로 흘러갔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소음, 작은 빛 하나까지 제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드라마 음악 소리, 과자 봉지 뜯는 소리, 휴대폰 화면 푸른빛까지 전부 제 잠을 방해했어요. 행복은 서로 리듬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서로를 내 리듬에 맞춰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일찍 자라고 강요했고 그분은 저한테 늦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요구했어요. 타협은 없었습니다. 노년에는 오래 쌓아온 습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을 땐 사랑하니까 다 맞출게가 통하지만 황혼기엔 사랑하니까 나한테 맞춰줘가 돼요. 잠자리, 식습관, 청소 습관, 심지어 화장실 사용 습관까지 전부 충돌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인데 그분은 그 소리에 깨서 짜증냈어요. 그분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 안 하고 쌓아두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스트레스가 됐어요. 결혼 전에 서로 독립된 공간이랑 시간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갈등은 작은 틈에서 시작됐고 금방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셋째 달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둘이 저녁 먹으러 외식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지출 많아서 이번 주는 좀 아끼자. 그 순간 그분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리고는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휴, 당신은 왜 그렇게 쪼잔해? 돈 아끼다 뭐하게? 당신 죽으면 그 돈 자식들이 다 쓸 텐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 자식들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폭언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며 말했어요. 아끼자는 게 아니라 남은 세월 계획적으로 쓰자는 거지. 그러자 그분이 소리 높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삼은 거야. 계획대로 알뜰하게. 나 데리고 살 자신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 그날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더라고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방은 저를 자기를 풍족하게 데리고 살아야 할 경제적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존중은 없고 오직 나의 만족만 있었어요.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지갑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8년간 외로움 달래려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분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리자 돌아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노인네야. 나랑 맞는 사람 아닌가 봐.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노인네라는 표현, 맞지 않는다는 단정. 모든 게 저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분은 거실에서 드라마 켜놓고 과자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었어요. 석 달.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모든 걸 배웠습니다. 노년 결혼은 사랑만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걸요. 습관, 돈, 가치관, 삶의 속도.
이 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행복 대신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 결혼이랑 노년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땐 서로 맞춰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지만 노년엔 이미 굳어진 삶의 방식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 따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서류 정리하고 빈집으로 돌아온 날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결혼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었는데 결국 가장 외로운 건 잘못된 동반자였어요. 그 공간에 더 이상 누군가의 웃음소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랑 폭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재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말, 피눈물 나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외로움은 가장 위험한 판단 기준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면 더 큰 외로움을 만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8년간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금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외로움으로 내린 결정은 거의 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외로움은 눈을 가리거든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외로움이 심할수록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도 크게 보이고 작은 관심도 큰 사랑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나중에 그 미화가 벗겨지면 그때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저는 그분의 미소 하나, 외롭다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빠졌어요. 냉정하게 판단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외로워서 재혼 생각하신다면 먼저 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보세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외로움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나쁜 조언자입니다. 둘째, 혼인신고보다 동거기간이 먼저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생활 방식이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몇 달 만나다가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데이트할 때랑 같이 살 때가 완전히 달라요. 데이트할 땐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웃으면서 만나죠. 근데 같이 살면 진짜 모습이 다 나와요. 아침에 일어난 맨 얼굴, 화장실 쓰는 습관, 잠자는 모습, 화났을 때 말투, 돈 쓰는 방식, 이런 게 다 보입니다. 6개월 동거하면서 확인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일상이 쌓여서 행복이 되거나 불행이 되거든요. 동거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봐야 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는지 아니면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지. 화났을 때 나오는 말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그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화나면 폭언하고 제 자식까지 끌어들이고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더라고요. 동거했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후회막급이었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헤어지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감정적 상처도 덜해요. 동거는 시험 기간이에요. 합격하면 결혼하고 불합격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셋째, 돈 문제랑 자녀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합의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매달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전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노년 결혼에서 돈은 사랑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각자 통장은 어떻게 할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낼 건지, 큰 지출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가능하면 문서로 남기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기억이 다르다고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데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돈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아끼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남은 20년, 30년 계획 세워서 쓰자는데 그분은 오늘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상속 계획도 미리 얘기해야 해요. 본인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건지, 배우자한테 줄 건지, 이거 명확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랑 배우자랑 싸워요. 유언장도 미리 써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주변에서 이 문제로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자녀 문제도 중요해요. 서로 자식들이 재혼을 찬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정말 힘들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가능하면 자식들 만나서 인사도 시키고 이해를 구하세요. 자식들 축복 속에서 재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넷째, 갈등 생겼을 때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보세요. 존중을 잃는 사람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화났을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에요. 평소에 아무리 다정하게 굴어도 화났을 때 폭언하면 그게 본색이에요. 저는 그분이랑 처음 싸웠을 때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그렇게 웃으며 다정하게 얘기하던 분이 화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목소리 커지고 표정 험악해지고 말이 거칠어졌어요. 쪼잔하다, 노인네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제 자식들까지 끌어들여서 비난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화나면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없어요. 매번 싸울 때마다 상처받고 무너질 거예요. 동거 기간 동안 일부러 작은 갈등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은 화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요.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인격 모독하는 말 안 하고 차분하게 자기 입장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좋은 동반자예요. 근데 화나면 폭언하고 물건 던지고 문 쾅 닫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병나요. 다섯째, 생활 리듬이 비슷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걸 너무 가볍게 봤어요. 사랑하면 맞춰지겠지 했는데 전혀 안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 6시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아침 준비해요. 근데 그분은 완전 올빼미였어요. 밤새 드라마 보고 새벽 2, 3시에 자고 아침 10시까지 주무세요. 처음엔 제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분 안 깨우려고 발소리도 줄이고 조심조심 화장실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움직이는 소리에 깬대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잠을 설쳤다고요. 반대로 밤엔 제가 11시면 자야 하는데 그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크게 틀고 드라마 보세요. 불도 환하게 켜놓고요. 제가 피곤하다고 일찍 자자 하면 나이 들어 잠이 없어서 그래 맞춰줘 하더라고요. 맞춰줘?
왜 저만 맞춰야 해요?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석 달 내내 반복됐어요. 매일 밤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피곤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젊을 때는 상대방 리듬에 맞춰줄 수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몸이 굳어져요. 수십 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활 리듬 비슷한 사람 만나세요. 일찍 자는 사람끼리, 늦게 자는 사람끼리 만나야 편해요. 여섯째,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100% 붙어 지내면 질려요.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노년에는 더 그래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신혼인데 따로 방 쓰자는 게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방 썼는데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책 읽고 싶은데 그분은 텔레비전 보고 싶고, 제가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분은 수다 떨고 싶고, 둘이 원하는 게 항상 달랐어요. 각자 방이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같은 공간에서 모든 걸 같이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재혼하시려면 각자 방 따로 쓰세요. 자는 것도 따로 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무조건 같이 자려고 하지 마세요. 낮에는 같이 있다가 밤에는 각자 방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서로한테 지치지 않거든요. 주말에도 하루는 각자 시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러 가고 배우자는 취미 생활하러 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내다가 저녁에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 할 얘기도 생기고 좋아요. 일곱째,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하세요. 노년에 재혼하면 서로 과거가 있잖아요. 전 배우자랑 살았던 추억,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존중해줘야 해요. 질투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은 괜찮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 배우자 얘기 나오면 화내고, 자식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옛날 친구들 만나는 거 질투하고,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60 넘어서 새로 인생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60년 살아온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상대방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거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세요. 여덟째,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나이 들면 건강 문제 생기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각종 질환들. 이런 거 숨기지 말고 미리 얘기하세요. 어떤 약 먹는지, 어떤 치료받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지 솔직하게 공유해야 해요.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배우자가 간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처음 알면 충격받아요. 이런 줄 몰랐는데 하면서 원망하게 돼요. 처음부터 알고 각오하고 결혼하는 거랑 나중에 알게 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건강 문제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 세우세요. 만약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간병은 누가 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낼지, 이런 것까지 미리 얘기해 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불편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예요. 노년 결혼은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으니까요. 아홉째, 자식들의 입장도 고려하세요. 재혼하면 자식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민감해하죠. 자식들 입장도 이해해줘야 해요. 부모가 오래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재혼하신다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새 배우자한테 재산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요. 자식들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세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유언장은 어떻게 쓸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자식들도 안심해요.
자식들 몰래 재혼하거나 강행하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요. 명절 때마다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가능하면 자식들 이해와 축복받고 재혼하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10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재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반자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재혼하면 외로움이 싹 사라질 줄 알았어요.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외로움은 여전했고 오히려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재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완벽한 동반자는 없어요. 모든 게 맞는 사람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100% 행복은 불가능해요. 60%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만 기대하세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실망만 커져요. 저는 100%를 바랐다가 제로가 됐어요. 현실적인 기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시 혼자 삽니다. 석 달간의 결혼 생활 끝내고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정말 허무했어요. 뭐하러 결혼했나 싶었죠.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한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제 시간대로 살 수 있고, 제 돈 제가 쓸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외롭긴 해요. 여전히 밥 혼자 먹고, 텔레비전 혼자 보고, 잠도 혼자 자요. 근데 잘못된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잘못된 동반자랑 있으면 더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은 더 허전하고 외로워요. 그것보다는 진짜 혼자가 나아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잘못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 못 만나면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지금 재혼 생각 없어요. 한 번 되었으니까 조심스러워요. 혹시 좋은 분 만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 1년은 만나보고 6개월은 동거해보고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거예요. 다시는 석 달 만에 파격 맞는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재혼 생각하신다면 제발 신중하게 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 갖고 상대방 확인하세요. 돈 문제, 생활 습관, 가치관, 건강 상태, 자식 문제.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하고 합의하세요. 동거 기간 충분히 갖고 진짜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재혼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 활동하면서 외로움 달래세요. 그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재혼은 독약이에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된 동반자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